네, 그러면은 착석하셨으니까 한번 먼저 이창열 감독님부터 이제 옆으로 순서대로 이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영화의 개봉을 앞둔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영화 그대의 가리를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대의 가리에서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이창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이 영화가 거의 다 만들어진 시점이 2021년 한 6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사실은 이제 되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그 영화제에 이게 출품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약간의 이슈를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떨리고요. 또 감기도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많은 관객분들께서 와서 영화를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선동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두 와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오늘 이 언론 배구 시사회를 하고 또 여러 기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뵌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새벽 한 4시까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5단계 상황에서 참 어렵고 참 힘든 그런 촬영이었는데도 이 감독님 이하 여러 스태프들과 같이 열심히 찍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고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대 어이가리에서 아내 역할을 맡은 정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궁금해요. 열심히 만들었고 나름 해외에서 51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좋은 축복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같이 나누지 않고 그래? 니 어디 봐. 어디 웃겨봐. 얼마나 감동을 한번 줘봐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마음 내려놓고 정말 오신 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그대 어이가리 영화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위역 맡은 장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두 선배님들 여련히 돋보이는 영화이니만큼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정아미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 어이가리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51관왕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그 스토리나 연출, 연기, 음악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거머쥐었는데 특히 스토리에 대한 부분의 수상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대 어이가리의 시나리오를
기획하게 된 계기, 시나리오 집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누구나 이제 살면서 자기 어떤 그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평상시에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좀 잘 살고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많이 좀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우리가 관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외면할 게 아니고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과연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시나리오를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이제 삶을 사는 분들, 이런 불치병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비단 치매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병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병들 중에서 저는 치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도구로 이제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동혁 선배님과의 이제 어떤 오랜 인연 속에서 정말 그동안 한 40여 년 정도의 오랜 내공이 있는 그런 연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접했던 그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창을 또 보면서 이 영화의 이런 창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그 심이라는 것을 잘 녹여내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다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쓰게 됐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창렬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새 배우님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배우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받고 읽으셨을 때 소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선동혁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동갑인데 실효증에다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지금 은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브루스 윌리스. 참 그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은퇴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나도 같은 동갑인데 나도 어쩌면 저런 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조금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15년 동안을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렇게 한 15년을 다니시면서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냥 치매도 아니고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망상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헛소리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이런 치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케어하고 하다가 빼빼 말라서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9월 9일 날 우리 크랭크인하기 2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 감독께서 그런 대본을 쓰셔가지고 이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 그래.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 치매라고 하는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문제이고 또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것이 영화의 어떤 어떻게 보면 소재로서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타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우리 어떤 한국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가 잊고 살던
이 장례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 감독께서 또 잘 쓰셔가지고 이건 어쩌면 내가 그동안에 한 40년 넘게 갈고 닦았던 또 이 소리라든가 이런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정말 천재 이루에 내게 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읽자마자 바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평가받는 시간이겠죠.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 참 힘들게 열심히 그래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하민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저는 대본을 시나리오를 받고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때가 막 코로나가 팬데믹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어차피 갑니다.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 치매, 인지증, 저하 이런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정말 계속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로 인해서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독립영화 떠나서 장편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이에요.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한 영화를 쭉 스며서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4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히 기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저는 이창렬 감독님 전작 트릭이라는 영화에서 연이 돼서 이번 영화도 출연하게 됐는데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도 무겁고 스토리 자체도 워낙 또 진중한 영화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 하면서 좀 제가 나오는 씬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웃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상의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이번에는 이창렬 감독님과 선동혁 배우님, 정아미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크랭크인 첫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약 3개월, 4개월 동안 주 2회씩이나 만나셔가지고 대본 리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짧지 않은 기간인데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대본 리딩에 공을 들이셨던 이유, 그리고 배우님들께서는 그 기간이 어떠셨는지, 특히 세 분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맞추고 연기를 논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연기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합이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아마도 연기에 대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충분히 극복하면 현장에서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우님들에게 사전에 좀 독해를 좀 많이 하고 또 리딩도 많이 하고 좀 현장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좀 이게 합을 좀 맞춰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약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를 주 2회 정도를 이제 매주 모여서 그런 2시간 가까이를
뭐 꼭 리딩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가치관 그리고 어떤 밸런스, 호흡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독해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는 정말 굉장히 큰 효과를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촬영 회차가 사실은 그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간에 촬영을 너무 재밌게 끝낼 수 있었던, 그래서 너무 즐겁고 또 힘들지 않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감독께서 우리 배우들한테 주문했던 것 중에 이 롱테크의 그 완실 완카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것은 배우들한테 사실은 많은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가령 뭐 한 씬의 대사가 한 20마디인데 20마디를 카메라 하나만 받쳐놓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리액션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요즘에 뭐 TV 드라마라든가 보면은 뭐 이쪽 카트 막 그냥 많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콘티가 아니라 그렇게 긴 샷으로 어떤 약간 다큐적인 느낌 그리고 좀 더 리얼한 느낌 이런 걸 배우들한테 사실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하미 씨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4개월 동안 우리가 NG를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앙상블을 만들려면은 정말 이건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그 리액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거의 계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카메라 웍이 아니라 연기로서 그것을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를 짓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우리의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 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상황을 아마 한 4개월? 거의 4개월 정도 했죠. 예. 아마 영화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하미 씨는 어땠어요? 왜 자꾸 이렇게 넘기세요? 넘어가요, 시골로. 네. 저는 사실 연기자로서 취미 연기를 이렇게 한 거는 또 처음인데, 제 연기관이 그래요. 똑같은 건 싫다. 똑같은 건 가라. 그래서 연습할 때도 늘 똑같지 않게 했어요.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이게 결국은 저는 늘 어떤 상투적인 거, 어디서 봤을 법한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날 것처럼 이쁘지 않게, 이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쁜 장면을 조금 잡아주셔서, 다행이다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놓고 즐겼어요. 저 이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또 같이 한 앙상블이 또 선배님 많이 이렇게 저를 어른이시고 그래서 그러신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받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선배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받으세요. 네, 저희가 리딩을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드라마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대본 한번 리딩하고 보통 현장에서 만나서 합을 맞추는데 맞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현장에서 합도 좋고 연기는 어쨌든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님들 옆에서 누가 되지 않게 튀지 않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국증권신문 어승용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독님께 아내 극중 연희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극중에 나온 것과는 달리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른 선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어떤 그 생명을 이렇게 어쨌든 이제 뺏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기획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환자들한테 제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떠십니까?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건 되게 혼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니면 어머니께서 혹은 죽음을 맞이하신다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거의 뭐 말씀은 편하게 안 하시지만 그냥 그걸 다 동의하시는 그런 이제 눈빛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제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결말을 맞이를 했지만 물론 다른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방법을 제가 못 찾고 이런 방법으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합뉴스 양정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동혁 배우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배우님께서 영화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어떤 구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강가에서 부른 노래인지 둘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 선생님이 제가 생각해보면 네 분이 계세요. 명창 신영희 씨한테 판소리를 3년간 춘향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꾸 하신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 박병천 선생님한테 진도 씻김굿을 배웠습니다. 30년 전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도 들노래, 남도 야유 무형문화재이신 조공래 선생님을 저는 항상 그 쭉쭉 뻗으면서 내뱉는 그런 남도의 소리를 굉장히 제가 즐겨 듣고 또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숨은 명창이었던 저희 어머니의 또 항상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항상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보내면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노래, 그 진도 씹힘굿에 보면은 길 깎음 대목에 나오는 상여 소리예요. 그게 이 작은 상여를 놓고 이런 큰 광보귀를 흔들거리면서 제보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소리인데 그 소리를 내가 참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감독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야 형님 그 노래 진짜 좋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마 가수 송가인 씨나 송가인 씨의 어머님은 아실 거예요. 진도 씹힌굿을 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구음은 사실은 박병천 선생님이 하시는 구음을 제가 이렇게 항상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만든 구음인데 뭐 아주 잘하는 그런 구음은 아닌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배우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잘해야 되느냐 또는 못해야 되느냐 이 중간을 유지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자랑을 해버리면 감정이 깨지고 또 너무 안 해버리면은 너무 아마추어 같고 특히 이제 그 중간에 그 마누라를 염하면서 부르는 꿈이로다 흥타령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거기서 흥타령을 좀 그런 걸 흥얼거리면서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전에 뭐 그 흥타령 꿈이로다를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내 감정이 우러나오는 어떤 호흡의 연결로 마치 대사처럼 그냥 덤덤하게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흥타령에 나오는 어떤 기교 자랑을 안 했어요. 근데 뒤에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래 그게 내가 못하는 걸 조금 숨기고 그다음에 잘하는 걸 조금 보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씬에 잘 녹아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데일리안 홍종선 기자님께서 이제 짧은 감상과 함께 질문을 네 분께 모두 주셨는데요. 먼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영화인 만큼 삶의 진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우리 곁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라고 감상을 말씀 주셨고요. 네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은 그 해외 영화제에서 51관왕을 이제 저희가 거머쥐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마치고 났던 시기가 이제 정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고 2.5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들이 사실 오프라인 영화제가 사실 거의 이제 많이 안 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본인들이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상을 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이 영화를 잘 봐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가서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영화를 이제 보는데 그 앞에 많은 분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영어 자막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이탈리아로 이렇게 자막을 해놨는데 그 자막도 한 0.12초가 늦게 떠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불구하고 거기 나오는 정서에 아마 공감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이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거든요. 보면서 계속 오시고 또 나왔는데 나올 때 거의 막 기립박수를 치시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한 번도 안 가시고 다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또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외국에서도 아마 이 삶과 죽음 그리고 이런 치매라는 병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영화를 잘 봐서 이렇게 상을 좀 많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피렌체 말씀을 감독님께 해주셨는데 작년 4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라 꼼파니아 극장이라는 데서 이제 저희 영화가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 관객들한테 상영이 됐는데 그때 그들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보여줬던 반응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배우들도 전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참 그 뭐랄까 감동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언어가 통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서가 외국인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다 닿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을 할 때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말과 같이 어떤 그런 장난을 하지 않고 뚝심 있게 잘 자기
우리 그 마치 동양화의 여백이 있는 수채화 한 폭을 그리듯이 잘 그려나가는 어떤 감독의 어떤 그런 뚝심,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어떤 노래화 사회에서의 어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죠. 치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그들을 울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해서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장례 문화에 대한 부분, 수미상관이라고 맨 처음에 첫 상여가 끝 상여를 상여로 나가면서 그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상여를 또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소리들, 우리 K컬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닿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이 영화가 세계에서 또 한 번 내부 영화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 라면은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아마 찝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대한 그런 그 여론이 찬성 반대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안락사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남편이 저를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은 살인입니다. 지금 스위스에는 안락사가 지금 정법화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하고 잘 살 수 있느냐의 문제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마 조금은 찝어내준 게 아닌가, 공론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엔 여러 가지 면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처음 감독님 쓰신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들 연기가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현장에서 뭐 스태프분들이랑 다 배우분들이랑 다 해서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었고, 너무 그런 기운들이 다 모여서 또 운도 많이 따라줬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CN 김민욱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동혁의 딸 수경이 임신한 상황을 밝히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영화 엔딩에서도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죽음 다른 한편에 탄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는데, 각본상의 딸 수경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탄생과 죽음을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까 우리 손동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죽음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상여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제 상여를 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이제 탄생하면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항상 우리는 공주 이제 되지 않나. 인생 자체가 죽으면 또 태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잘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이제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사실 굉장히 많이는 안 했는데 오늘 유독 이렇게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떻게 지금 저한테 화를 내고 계시나 할 정도로 지금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좀 제가 어려운 그런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각자 이제 보는 관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화가 화려하거나 메커니즘이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뭐 특별한 건 혹시 없을지라도 어떻게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건 분명히 저는 이제 이 안에 저는 녹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컨셉적으로 뭐 절제와 여백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조적인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완성을 했는데 굉장히 떨리고 사실은 어떻게 이제 우리 영화가 평가받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만들었고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 없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실 가장 그 어찌 보면 그 이런 일반 관객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직접적이고 또 이렇게 많은 나름의 또 이제 힘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자님께서 좀 잘 이렇게 좀 기사를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많은 관객들한테 좀 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습니다만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그러니까 그것은 존엄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사실 우리 극 속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일 수도 있고 직접 살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말 아내가 좋은 곳으로 천도했으면 하는 바라는 그 남편의 어떤 그런 그 숭고한 어떤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죽음이 또 삶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이제 남편이 가지면서 나도 따라갈 테니까 우리 다음에 가서 만나세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비춰질지 사실 그거 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기자님들께서 보시면서 또 그걸 이제 기사를 쓰실 때 또 어떻게 그것을 쓰실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영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바로 1차 관객이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예, 뭐 다른 것보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 모두 일어나서 한번 인사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